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 인양이 현지 시간 11일 오전 7시 12분쯤 시작됐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13일 만으로 당초 계획했던 오전 6시 30분보다 다소 늦은 시작입니다.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등에 따르면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은 이날 허블레아니호를 뱃머리부터 차차 들어올릴 예정입니다.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면 조타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헝가리인 선장 시신을 찾기 위해 헝가리 대원이 먼저 선내에 진입합니다. 이어 갑판까지 올라오면 선미 쪽에 창문을 깨고 물을 빼낸 뒤 어느 정도 빠지면 우리 측 대원들도 선체 내부에 들어가 갑판과 안에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를 수색하게 됩니다. 인양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내부에 시신이 얼마나 있을지, 시신 상태가 어떨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한 한국 승객 중 이날 기준 생존자는 7명, 사망자 19명, 실종자는 7명인 상태입니다. 지난달 29일 사고 당일 7명이 구조되고 7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한동안 19명으로 답보 상태였던 실종자 수는 지난 3일부터 속속 줄기 시작했습니다. 3일부터 9일까지 총 12명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습니다. 선체 인양의 최대 관심사는 배 안에 얼마나 많은 실종자가 있을지인데요. 남은 실종자 7명이 대부분 선내에 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사고 당일 부다페스트에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허블레아니호 탑승 관광객들이 내리는 비를 피해 선실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됩니다. 헝가리 당국은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해 창문에 발을 설치했습니다. 크레인으로 배를 들어올리는 순간 유실되는 실종자를 빠르게 잡아채기 위해 침몰 지점 인근에 여러 대의 선박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당국에서 사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냈던 선박이 독일과 슬로바키아까지 운항을 하고 어제 헝가리 비셰그라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는 사고 이후 별다른 점검 없이 헝가리를 벗어나면서 헝가리 당국과의 유착 의혹이 있고 실제로 사고 이후 충돌 흔적을 지웠다는 증거 인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어제 한국해양안전심판원과 헝가리 해양안전조사기관 조사관들이 바이킹 시긴호를 방문해 조사했는데 이는 사고 조사라기보단 해양안전사고 재발 방지 차원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리 선장은 사고와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휴대폰 기록도 지웠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실치사와 항해법 위반 혐의에 사고 후 도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고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리 선장은 당초 44년간 무사고 경력의 베테랑으로 알려졌지만 2달 전에는 네덜란드에서 대형 충돌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헝가리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격자 60여 명의 진술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230명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선박 서버와 통신 장비, 레이더 스크린 등 각종 운항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선장의 대응과 교신 내용을 통해 중대 과실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아동 보호를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추천도 제한됩니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3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에 유튜브는 미성년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아동이 홀로 나오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아울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의 경우 댓글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측은 댓글이 유튜브 경험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정책이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는 미성년자 동영상에 대한 추천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의 아동보호 정책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동영상에 등장하는 미성년자가 온오프라인상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정책에 따라 기존 콘텐츠 등 수천만 편의 동영상에 변경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유튜브는 현재 13세 미만, 한국 기준으로는 만 14세 미만인 아동이 소유한 계정은 발견 즉시 삭제된다며 실제로 이런 절차를 통해 매주 수천 개의 계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플랫폼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CSAI 매치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노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는 한편 플랫폼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와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동영상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련의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으며 대다수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2년간 미성년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머신러닝 분류 방식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가장 최근 개선 사항은 이달 초에 적용됐고 이번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보다 잘 식별하고 더 많은 동영상에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동보호 관련 최신 연구와 정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및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유튜브가 실종 및 학대아동 방지센터로 전송한 보고서는 6천 건이 넘는 사법당국 수사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가족들로 구성된 회사며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은 유튜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유튜브는 이를 위해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족 크리에이터가 교육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순간을 공유할 목적 등의 순수한 의도로 게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는 또 사전 제작물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해당 동영상에 댓글을 다는 것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의 댓글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중 위험 수위의 경계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영상이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노출되는 추천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전자담배인 줄이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정부 당국과 국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높게 책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관련 담배와 관련형 전자담배보다 세금 부과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KT&G도 릴 베이퍼를 출시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뜨거워진 시점입니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해 기존 연초에서 액상형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에 대해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7ml 기준으로 담배 소비세 440원, 개별 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총 1,769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비중이 39.3%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담배의 73.8%와 관련형 전자담배의 66.8%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소비자 가격은 4,500원이 책정돼 일반 담배와 같은 가격대입니다.
만약 세금 부과액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 아이코스를 비롯한 글로, 릴 등 관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됐을 때 담배세가 인상되면서 소비자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국회 움직임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경제력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과 함께 관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현재 90%에서 10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증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류 독감 구제역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국내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등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야생동물을 통해 남측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접경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총력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과 인접한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 협동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해 정밀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나머지 22마리를 살처분한 뒤 농장을 봉쇄해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 등 분비물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감염된 돼지는 고열과 피주 출혈 증상을 보이다 열흘 이내에 폐사합니다. 1920년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생한 돼지열병은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처음 발병해 7개월 만에 전체 어미돼지의 30%가 살처분됐을 정도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정부는 북한에서 발병한 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접경 지역에 출몰하는 야생 멧돼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돼지열병이 창궐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유입을 막기 위해 주로 공항 검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해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정부는 야생동물을 통해 돼지열병이 남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동물은 바로 멧돼지인데요. 돼지열병이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측 야생 멧돼지들이 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 내 모든 양동 농가에 대해 멧돼지 차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강화, 옹진,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강원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10개 시군이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353개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오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생 멧돼지가 농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포획틀, 울타리 시설 등을 이달 말까지 조기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를 타고 들어온 야생 멧돼지가 신속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과 해경에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양돈 산업의 붕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한강 하구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의 양돈 농가와 군부대를 방문해 차단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도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해 이재용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4개 관계부처 차관이 동행했습니다. 이 총리는 농장 외곽에 설치된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용 소독시설 등을 직접 확인했으며
가축질병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군부대 잔반 처리 현황 등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된 만큼 접경 지역에 대한 차단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며 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고려하면 방역기관과 축산 종사자들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 등 남북 협력 의사를 남북 공동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과학기술 근거에 기반해 학교 미세먼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 사업에 올해 46억 5,1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사업을 열고 이 같은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되는 내용으로 사업단장에는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 관리, 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 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기초 원천, 통합관리, 진단 개선, 법제도 개선 등의 4개 연구그룹을 구성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기초 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학교 실내외 공간 특성 평가와 학생 건강 영향 평가를 수행해 학교 미세먼지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통합관리 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 환경, 지속 운영 관리 방안 등 고려한 신축 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진단 개선 분야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 정화 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존 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 정화 장치 운전 방법 등을 제안하고 법제도 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 정화 장치 인증 규정 마련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단은 내달 12일까지 과제 공고를 진행하고 참여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합동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택 국민대 교수는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 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천 연세대 교수는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반응이 센 CBC 뉴스의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